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잔 브라우마의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트럭의 소똥. 내가 학교 교사였을 때의 일이다. 내가 맡은 반 30명의 학생 중에 학년 말 시험에서 최하위를 한 학생이 있었다. 그 학생에게 관심이 끌린 나는 그가 시험 결과 때문에 몹시 좌절한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따로 불러 말했다. 누군가는 이 반의 30명 중에서 30등을 해야만 한다. 올해는 내가 영웅적인 희생자 역할을 맡게 되었고, 따라서 다른 학생들은 반에서 꼴찌를 하는 불명예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모두가 너의 너그러운 마음씨, 자비심 덕분이다. 넌 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학생은 씩 웃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사건을 세상의 종말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훨씬 성적이 좋아져서 이번에는 다른 누군가가 영웅적인 희생자가 될 차례였다. 이렇듯 반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받는 것과 같은 불쾌한 일들이 삶에서 일어난다. 그 일들은 모두에게 일어난다. 행복한 사람과 절망에 빠진 사람과의 유일한 차이는 그들이 재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당신이 해변에서 친구와 함께 멋진 오후를 보냈다고 상상해보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한턱 분량의 소똥이 당신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쏟아 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 한 트럭 분량의 소똥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것이 있다. 첫째, 당신은 그 소똥을 주문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둘째,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누가 소똥을 그곳에 잔뜩 가져다 놓았는지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치우라고 누구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셋째, 그 소똥은 불결하고 불쾌하며 고약한 냄새가 당신의 집안 전체를 채운다.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이 비유에서 당신 집 앞에 한 트럭 분량의 소똥은 삶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불쾌한 경험들을 상징한다. 한 트럭 분량의 소똥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것이 있다. 첫째, 우리는 그것을 주문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한다. 왜 하필 나인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아무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다. 설령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시도할지 몰라도. 셋째,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며 우리의 행복을 파괴한다. 그리고 그것의 고통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운다. 그것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한 트럭 분량의 소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소똥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약간의 소똥을 주머니 안에 넣고 약간의 소똥은 가방에 그리고 약간은 셔츠 안에 넣는다. 심지어 약간은 바지 속에 넣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소똥을 늘 가지고 다닐 때 많은 친구를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다.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별로 자주 우리와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소똥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소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 다시 말해 분노와 좌절 등에 빠지는 것의 은유다. 그것은 불행한 환경에 처했을 때 드러내 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로 많은 친구들을 잃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심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똥 더미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발효가 될수록 더 나쁜 냄새가 난다. 다행히도 두 번째 방식이 있다. 우리 앞에 한턱 분량의 소똥이 쏟아 부어질 때 우리는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작업을 시작한다. 외바퀴 손수레, 쇠수랑, 갈퀴 등이 동원된다. 소똥을 손수레에 퍼 담고 그것을 집 뒤로 끌고 가 정원에 파묻는다. 이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때로는 아무리 힘들여 일해도 하루에 반 수레밖에 소똥을 옮기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면서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보다는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소똥을 퍼 나른다. 소똥 더미는 날마다 줄어든다. 때로는 여러 해가 걸린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침이 오고야 만다. 우리 집 앞의 소똥이 모두 사라진 것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되는 아침이. 나아가 우리 집의 다른 장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아름다운 꽃들이 풍성한 색채로 정원을 온통 뒤덮으면서 만발한다. 꽃들의 향기가 길 아래쪽까지 날아간다. 따라서 이웃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조차도 기쁨 속에 미소를 짓는다. 그런가 하면 정원 구석에 있는 과실수들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가 되었다. 그 열매들은 달디 달다. 그런 맛을 가진 열매들은 어디서도 살 수 없다. 수확한 열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기적의 맛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소똥을 퍼 나르는 것은 그 비극들을 삶을 위한 걸음으로 환영해 맞아들이는 것에 비유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 해야만 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가슴의 정원으로 날마다 퍼 나름으로써 고통의 더미는 점점 줄어든다. 그것은 여러 해가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아침은 오고야 만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발견할 수 없는 아침이,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친절의 꽃들이 만발한다.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의 길 아래쪽으로 이웃에게로, 친구와 심지어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로 날아간다. 그런가 하면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의 열매가 가득 매달린 구석에 서 있는 지혜의 나무가 우리를 향해 구부러진다. 우리는 그 맛 좋은 열매들을 전혀 아무런 계획 없이도 지나가는 행인과도 무료로 나눈다. 우리가 비극적인 고통을 겪고 그것이 가져다 준 교훈을 배웠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정원을 가꾸었을 때, 그때 우리는 깊은 비극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발로 껴안을 수 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 그래요, 나도 다 압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비가 시작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외박기 손수레와 쇠술함과 갈퀴를, 그리고 끝없는 격려를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의 정원을 가꾸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동안 명상 수행을 오래 하고 내면이 평화로우며 안정되고 역경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많은 수행승들을 알아왔다. 하지만 불과 몇 사람만이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나는 종종 그 이유가 궁금했다. 이제 나는 안다.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으며 나를 소통이 많지 않았던 그 수행승들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었다. 위대한 스승이 된 사람들은 실로 크나큰 시련을 겪으면서 묵묵히 그것들을 퍼날랐으며 풍요로운 내면의 정원을 가꾼 이들이었다.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수행승들이 지혜와 내적인 고요와 자비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소통을 가졌던 이들은 세상과 나눌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있어 모든 스승들의 최고봉인 나의 스승 아단차는 그의 생애 초기에 그의 집 문 앞에 수십 대의 트럭들이 와서 수십 대 트럭분의 소똥을 쏟아부었음에 틀림없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이다. 만일 당신이 세상에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자비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다음번에 당신의 삶에 비극이 일어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와, 내 정원에 뿌릴 거름이 더 많이 생겼군. 울고 있는 소.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조용히 앉아있는 법을 모르는 데서 온다. 나는 이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그리고 언제 조용히 앉아있을지 모르는 데서도 온다. 1967년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전쟁 중이었다. 6.1 전쟁이라고 알려지게 된 이 전쟁 기간에 한 기자가 해롤드 맥밀란 영국 수상에게 중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그 원로 정치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중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가 놀라서 물었다.
중동에는 문제가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들이 서로를 날려버리고 병사들이 총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많은 이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 무슨 뜻인가요? 그 경험 많은 정치인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선생, 어떤 것이 문제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동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해결책이 없는, 따라서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해결책이 있는 문제라면 당연히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내리는가? 대다수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이 잘못될 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내 친구들 중 몇몇은 내가 자신들을 대신해 그들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그들 스스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갈림길에 이르러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때 당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머지않아 당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버스가 도착할 것이다. 버스 앞 유리창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행선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그 목적지가 당신과 맞으면 당신은 그 버스에 올라탄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언제나 또 다른 버스가 뒤이어 도착할 테니까. 다시 말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잠시 길가에 멈춰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머지않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의 해결책이 다가올 것이다. 모든 해결책은 그 자체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 그 목적지가 우리와 맞으면 그때 우리는 그 해결책을 선택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 거기 언제나 다른 해결책이 뒤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나는 모든 정보를 모은 뒤 해결책을 기다린다.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해결책은 반드시 온다. 그것은 언제나 예기치 않았던 순간에 내가 그것에 대해 잊고 있었을 때 찾아온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당신은 내가 말한 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그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의 결정이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한다 해도 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가득 찬 항아리. 여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멕시코의 조용한 어촌 마을에 휴가를 온 한 미국인이 아침나절 배에서 고기잡이 장비를 거두고 있는 현지인 어부를 지켜보았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학의 이름난 교수인 그 미국인은 멕시코인 어부에게 무료로 조언 몇 마디를 해주어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는 어부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시오, 아미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고기잡이를 끝내는 거요? 마음씨 좋아 보이는 멕시코인이 대답했다. 세뇨르, 다름 아니라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 충분히 고기를 잡았고 또 시장에 내다 팔 여분의 양도 되기 때문에 일찍 끝내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아내와 점심을 좀 먹고 오후에는 잠깐 낮잠을 잔 뒤 아이들과 놀 겁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바에 가서 테킬라 한 잔 마시며 친구들과 기타 연주를 할 거예요. 나한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뇨르. 경영학과 교수가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친구. 오후 늦게까지 바다에 나가 있으면 당신은 지금보다 2배나 많은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요. 그러면 여분의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을 수 있고 6달이나 9달 만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어선을 구입할 수 있을 거요. 함께 일할 선원들도 몇 명 고용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4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벌어들이게 될 여분의 돈을 생각해 보시오. 한두 해만 더 지나면 2번째 고깃배를 사고 또 다른 선원들을 고용할 자금을 갖게 될 것이요.
이 사업 계획을 따르면 6, 7년 안에 큰 어선 회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소유주가 될 것이오. 상상만이라도 해보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멕시코시티나 로스앤젤레스로 본사 사무실을 옮겨야만 할 것이오. 로스앤젤레스에서 3, 4년을 보내면 당신의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CEO로서 막대한 연봉과 함께 상당한 회사 지분까지 갖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말을 잘 들으시오. 몇 년이 더 지나면 주식 환매를 통해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난 미국 경영대학에 알아주는 교수이며 이 분야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해박한 사람이요. 멕시코 어부는 그 미국인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사려 깊게 귀 기울여 들었다. 교수가 말을 마치자 어부가 물었다. 하지만 세뇨르 교수님, 그 많은 억만금을 갖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인 교수는 거기까지는 사업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억만 달러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재빨리 생각해 보았다. 아미고, 그 모든 현금을 가지면 당신은 언제든지 은퇴를 할 수 있소. 그렇소. 퇴직해서 아무 걱정 없이 삶을 즐기는 거요. 이곳과 같은 그림 같은 어촌 마을에 작은 별장을 한 채 사고 아침이면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작은 배를 한 척 사는 거요. 날마다 아내와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 걱정 없이 낮잠을 즐기는 거요. 오후에는 당신의 아이들과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바에 가서 데킬라를 마시며 친구들과 기타 연주를 할 수도 있소. 그렇소.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아미고 당신은 퇴직을 해서 편하게 살 수 있소. 그러자 멕시코인 어부가 말했다. 하지만 세뇨르 교수님, 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힘들게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